혹시 이런 악몽을 꾸어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간병인이 어르신, 수술비 부족해서 퇴원하셔야 해요라고 말하는 꿈 말입니다. 아니면 자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아버지,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끔찍한 꿈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생한 경고 말입니다. 지난해 제가 우연히 만난 78세 박정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77세에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셨습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3주 동안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배낭족들과 함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고 현지 맛집을 찾아다니며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니야. 그냥 60세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을 뿐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60세부터 단 하나의 원칙만 지켰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매달 여행 적금을 넣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스마트폰도 배우고 영어 회화도 조금씩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중에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통장에 10만 원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서 버스비가 아까워 걸어 다니시는 분들, 병원에 가고 싶어도 진료비가 부담되어 참고 계시는 분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는 싫어서 하루 두 끼로 버티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놀랍게도 답은 습관에 있었습니다. 박정호 어르신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만들어진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43.4%입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가난하게 늙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 안에는 젊었을 때 충분히 벌었던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월급쟁이로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분들, 작은 사업이라도 꾸준히 해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잘못된 습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벌면 되니까 별 문제 없던 습관들이 수입이 끊어지는 순간부터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8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아이고, 이 돈을 내가 쓴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아껴두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도 생각해야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뭔 돈을 써?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81세 최영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0년 동안 푼돈까지 아껴서 모으신 분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틀기 아까워서 선풍기만 틀고 지내시고 겨울에도 난방비 아까워서 두꺼운 옷만 입고 지내셨어요.
음식도 특가 할인하는 것들로만 사서 드시고 병원비 아까워서 아픈 것도 참고 지내셨고요. 그렇게 해서 통장에는 3천만 원 정도 모아두셨죠. 매일 통장 찍어보시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모았네 하며 뿌듯해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무더위에 에어컨도 안 틀고 지내시다가 탈수 증상이 와서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서 깨어나신 후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껴도 아껴도 결국 병원비로 다 나가는구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30년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이 6개월 만에 치료비와 재활비로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수술비만 1천만 원, 중환자실비 500만 원, 재활치료비 800만 원,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 가까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건강할 때 한 번도 마음껏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하셨다는 점이었어요. 아껴서 뭐 하나 결국 병원비로 다 나가는 걸. 이 말씀을 하실 때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뭘 느끼셨나요? 돈이란 것은 적절한 때에 적절히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60대가 넘으면 언제 쓸 것인가가 얼마나 모을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해져요. 건강할 때 건강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몇 배의 돈을 들여도 건강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가보고 싶은 곳을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73세 김정남 어르신은 평생 독서를 좋아하셨는데 책값이 아까워서 도서관만 이용하셨어요. 집 근처 도서관까지 버스로 40분 걸리는데도 버스비 아까워서 걸어 다니셨고요. 그러다가 무릎이 안 좋아져서 도서관 가기가 힘들어지셨는데 그때서야 책을 사서 보려고 하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예전만큼 독서를 즐길 수 없게 되셨어요. 그때 책 몇 권 사서 보는 게 뭐가 아까웠나 하고 후회하고 계세요. 돈을 쓰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물론 무작정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써야겠지요. 건강, 교육, 여가 이런 것들에는 적절히 투자하시되 불필요한 과시나 허영에는 돈을 쓰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체면과 허세 때문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습관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명절 선물을 과하게 준비하시고 친구 모임에서 꼭 본인이 계산하려고 하시고 경조사에서도 남들보다 적게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67세 김태수 어르신의 경우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어떻게 썼는지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퇴직 후 10년 동안 매년 명절 때마다 자식들과 친척들에게 한우 세트, 과일 상자를 보내셨어요. 한 번에 200만 원씩 나갔으니까 연간 400만 원이죠. 10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친구들과의 골프 모임에서도 항상 회식비를 도맡아서 내셨어요. 월 2회 모임에서 매번 20만 원씩 내시니까 월 40만 원, 연간 48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자식 결혼할 때도 체면 때문에 무리하셨어요. 첫째 아들 결혼할 때 예단비로 2천만 원, 둘째 딸 결혼할 때 혼수비로 1,500만 원을 지원하셨거든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년 동안 1억 2천만 원 정도를 체면비로 쓰신 셈이에요. 퇴직금보다 더 많이 쓴 거죠. 그런데 작년에 무릎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80만 원이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가 정작 본인이 아플 때 치료받을 돈이 없어진 거죠.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지원해준 자식들이 선뜻 도와주지 못하더래요. 각자 생활이 빠듯하다는 이유로요. 내가 왜 그랬나? 그 돈을 내 건강을 위해 썼으면 하고 후회하고 계세요. 진정한 체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빚을 내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체면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절제 있게 사는 것이 체면일까요?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보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당당함은 무리한 지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체면을 지키고 싶으시면 오히려 더 계획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무리해서 한 번 크게 쓰는 것보다 꾸준히 절제하면서도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에요. 명절 선물도 꼭 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이나 정성스럽게 고른 작은 선물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돌아가면서 계산하거나 각자 부담하는 것이 더 건전한 관계죠. 세 번째는 건강 관리를 미루고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아직은 괜찮아. 큰 병만 안 걸리면 되지 뭐. 병원 가봤자 돈만 나가고 별거 아니라고 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건강검진을 미루시고 아픈 곳이 있어도 참고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정말 무서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의료비 지출이 전체 의료비의 42%를 차지합니다. 개인별로는 65세 이후 평생 의료비가 그 이전 65년 동안 쓴 의료비보다 더 많다는 통계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늦은 발견의 비용 차이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당뇨병의 경우를 보면 초기에 발견하면 월 5만 원 정도의 약값으로 관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합병증이 생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당뇨 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한 번에 50만 원, 당뇨발로 발가락을 절단하면 수술비만 300만 원이 들어가요. 10배, 60배 차이가 나는 거죠. 72세 이광재 어르신의 경우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5년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비가 아까워서 계속 미루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참고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결국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심장에 스텐트 3개를 넣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치료비로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만약 5년 전에 검진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면 월 10만 원 정도면 충분했을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 600만 원이면 될 일을 1,500만 원을 들여서 해결한 셈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수술을 받고 나서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거운 것도 들 수 없어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또 다른 예로 75세 박명자 어르신의 경우도 있어요. 이분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몇 년째 파스만 붙이고 지내셨어요. 병원에 가면 수술해야 한다고 할까봐 무서워서 안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수술비만 500만 원, 재활비까지 포함하면 8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만약 초기에 치료를 시작했다면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로 월 20만 원 정도면 충분했을 상황이었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을 때 미리 사두어야 합니다. 잃고 나면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되돌릴 수 없거든요. 정기검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추가 검사를 받더라도 몇십만 원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병이 진행된 후에 치료비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는 병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근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기술과 변화를 거부하는 습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인터넷 뱅킹? 그런 복잡한 거 모르겠어. 온라인 쇼핑? 사기당하기 십상이야.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것들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어요. 은행 창구 업무 시간은 줄어들고 많은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욱 심각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이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기 쉬운 거예요. 69세 최동호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분은 스마트폰을 쓰시긴 하는데 전화와 문자 기능만 사용하세요. 그 외의 기능은 전혀 모르시거든요. 작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계좌에 문제가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하더래요.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전화로 안내하는 대로 따라해서 1,200만 원을 이체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어요. 만약 이분이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줄 알았다면 직접 계좌를 확인해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반대로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삶의 질이 확연히 다릅니다. 집에서 병원 진료 예약을 하고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영상통화로 멀리 사는 가족들과 만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75세 박명숙 어르신은 70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전화 받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딸이 차근차근 가르쳐주면서 조금씩 배우셨어요.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 배우시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소통하시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하세요. 세상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 외출하기 어려웠는데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주문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세요. 또 다른 분인 78세 김영철 어르신은 온라인 뱅킹을 배우신 후에 은행 수수료를 많이 절약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통장 정리하러 은행에 갈 때마다 교통비와 시간이 들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하다고 하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을 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재테크와 투자를 완전히 외면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돈 욕심 없어. 은행에 넣어두면 되지 뭐. 투자는 위험해. 사기당하기 쉽고. 이 나이에 무슨 주식이야? 이런 생각으로 돈을 은행 적금에만 넣어두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지금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3% 정도인데 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높아요.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이 연 4%를 넘었거든요. 돈을 은행에 넣어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매년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10년 전에 짜장면이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00원이에요. 2배 이상 올랐죠. 그런데 10년 전에 은행에 넣어둔 100만 원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이자를 받아도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짜장면으로 치면 오히려 구매력이 떨어진 거죠. 더군다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생활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65세에 은퇴해서 85세까지 산다면 20년, 90세까지 산다면 25년이에요. 이 긴 기간을 미리 모아둔 돈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물론 위험한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한 범위에서도 은행 예금보다 나은 선택지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정부에서 보장하는 상품들부터 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같은 것들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안전성도 높아요. 주택연금도 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안정적인 배당주나 우량 기업 채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69세 정석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65세부터 매월 50만 원씩 안전한 배당주에 투자하기 시작하셨어요. 삼성전자, KT, 한국전력 같은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거든요. 4년 만에 현재 연간 2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얻고 계세요.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가 연 60만 원도 안 됐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처음엔 무서우셨대요. 하지만 배당금은 꾸준히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보면 원금도 늘어나고 있어서 만족하고 계세요. 또 다른 분인 71세 이순분 어르신은 은행 적금 대신 안전한 펀드에 투자하고 계세요. 채권형 펀드나 안정적인 혼합형 펀드 위주로 하시는데 은행 이자보다는 1에서 2% 정도 더 높은 수익을 얻고 계세요.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나중에 보면 큰 차이가 나더라고 하시네요. 투자를 시작하실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 생활비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당장 필요한 돈은 안전한 곳에 두고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시는 거예요. 둘째,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해요. 셋째,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해외 투자 같은 것보다는 국내의 안전한 상품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단기 수익에 욕심내지 마세요. 몇 개월, 1년 단위가 아니라 5년, 10년 단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돈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안전한 범위에서 꾸준히 공부하고 조금씩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키운 자식인데 설마 안 돌보겠어?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어 있으니까 별 걱정 없어. 이런 생각으로 본인의 노후 준비는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30대의 65%가 부모 부양은 가족보다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어요.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요. 자신들도 버거워하는 상황에서 부모까지 부양할 여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이에요. 30대 가구의 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를 넘습니다. 여기에 자녀 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가계 여유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74세 조문희 어르신의 경우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퇴직할 때 가진 돈 8천만 원을 모두 자식들을 위해 써버렸어요. 큰아들 집 살 때 4천만 원 지원해주고 둘째 딸 결혼할 때 2천만 원, 막내 아들 사업자금으로 2천만 원을 주셨거든요. 자식들이 잘 되면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을 잃었고 둘째 딸은 이혼을 했고 막내 아들 사업은 망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도와줄 여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조 어르신은 지금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하셨는데 자식들 명의로 된 재산 때문에 선정이 안 됐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때 그 돈으로 내 노후를 준비했으면 하고 후회하고 계세요. 또 다른 예로 68세 박영수 어르신의 경우도 있어요. 이분은 자식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켜줬어요. 이제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 차례라고 생각하셨는데
자식들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아버지, 저희도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버겁고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힘든 상황인 거죠. 이때 박 어르신이 깨달은 것은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정서적 버팀목이지 경제적 안전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가족 관계도 더 건강해져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독립적인 부모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연금을 늘리세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나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거예요. 둘째,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집이 있으시다면 주택연금으로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셋째,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해야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더 오래 경제활동도 할 수 있어요. 넷째, 소득 활동을 지속하세요. 완전히 은퇴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일을 계속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는 허무한 인간관계에 돈을 쏟아붓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과의 모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임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술값이라도 내야 체면이 서지. 이 나이에 사람을 잃으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무리한 지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76세 한복자 어르신의 경우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퇴직 후 10년 동안 매주 입원식 동창회 모임에 나가셨어요. 화요일에는 고등학교 동창회, 금요일에는 직장 동료 모임이었거든요. 모임 때마다 평균 20만 원씩 쓰셨어요. 술가, 노래방비, 2차 카페비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한 달에 160만 원, 1년에 거의 2천만 원이 나간 셈이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내 유일한 낙이야라고 하시면서 계속 나가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모임이 몇 달 중단됐을 때 깨달은 게 있으셨대요. 모임이 없어도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더래요. 이 사람들은 모임에서만 만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모임 횟수를 줄이려고 하니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요즘 한복자 씨 잘 안 나오네? 나이 들어서 인색해진 거 아냐? 이런 말을 하더래요. 돈이 있을 때만 찾는 사람들이었구나를 깨달으셨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인 72세 김철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골프 모임을 10년 동안 다니셨는데 매월 그린피와 회식비로 50만 원씩 쓰셨어요.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골프를 못 치게 되니까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골프도 못 치는데 뭐하러 와? 이런 식이었대요. 10년 동안 같이 다닌 사람들인데 하면서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함께해주는 사람, 여러분의 형편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소수라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진정한 관계일까요? 첫째, 서로의 형편을 이해해주는 관계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둘째,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관계예요. 비싼 음식을 먹거나 고급 장소에 가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셋째,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죠.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임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생각해야 해요.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돈을 쓰는 것보다 한두 명씩 개별적으로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어요. 여덟 번째는 일상 속 작은 소비들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이야? 뭐 얼마나 되겠어? 택시 한 번 타는 게 그렇게 큰 돈이야? 과자 좀 사주는 게 무슨 문제야? 이런 생각으로 작은 지출들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지출들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하루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이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택시를 주 3회 이용한다면 한 번에 평균 1만 원씩 해서 주 3만 원, 한 달에 약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이에요. 손주들 올 때마다 과자나 장난감을 사준다면 한 번에 5만 원씩, 월 2회면 월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이고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연간 444만 원, 10년이면 4,440만 원입니다. 71세 송기남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생생해요. 이분은 매일 아침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하시고 신문도 보시고 가끔 빵도 사 드세요. 하루 평균 8,000원 정도 쓰시니까 한 달에 24만 원이에요. 또 집 앞 마트까지 걸어가기 힘드시다고 주 2회 정도 택시를 이용하세요. 한 번에 왕복 1만 2천 원 정도니까 주 2만 4천 원, 한 달에 약 10만 원이에요. 손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과자나 음료수를 사주세요. 한 번에 2만 원씩 하니까 한 달에 8만 원 정도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42만 원, 1년이면 504만 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나? 하고 놀라셨어요. 이런 습관적 소비들을 조금씩만 줄여도 큰 차이가 납니다. 커피의 경우 집에서 원두 커피를 끓여 마시거나 인스턴트 커피를 드시면 하루 1,000원 정도면 충분해요. 한 달에 3만 원, 연간 36만 원으로 줄일 수 있죠. 연간 144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에요. 택시 대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이용하시면 교통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걷기는 건강에도 좋고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손주들에게는 직접 만든 음식이나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나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더 좋아할 수 있거든요. 절약이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작은 돈을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계부를 써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73세 이정숙 어르신은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후에 지출이 30% 줄었다고 하세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확히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간단하게 가계부를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8가지 위험한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에 대한 죄책감으로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습관, 체면과 허세 때문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습관, 건강관리를 미루고 방치하는 습관, 새로운 기술과 변화를 거부하는 습관, 재테크와 투자를 완전히 외면하는 습관, 가족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는 습관, 허무한 인간관계에 돈을 쏟아붓는 습관,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소비들을 무시하는 습관. 이 8가지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굳어진 패턴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닫고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가계부를 한 달만이라도 써보시면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다음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건강, 안전, 미래 준비를 최우선에 두고 체면이나 과시는 후순위로 미루는 거예요.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마세요. 정기검진, 운동,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은 미래의 의료비를 줄여주는 투자예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인터넷 뱅킹이든 온라인 쇼핑이든 하나씩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도 익숙해지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투자도 무작정 거부하지 마시고 안전한 상품부터 조금씩 공부해 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같은 정부 보장 상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박정호 어르신이 77세에 유럽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60세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건강 관리도 하시고 돈 관리도 하시고 새로운 것도 배우시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5년 후, 10년 후의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예요.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68세 정미경 어르신은 3년 전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매월 30만 원씩 저축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계획적으로 쓰고 모으고 계시죠? 70세 김동성 어르신은 65세부터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유튜브로 운동도 배우시고 온라인 쇼핑도 하시고 계세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75세 박순자 어르신은 70세부터 안전한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은 매월 2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얻고 계세요. 은행에만 넣어뒀으면 이런 수익은 꿈도 못 꿨을 것이라고 하세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지속하는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꾸려나가느라, 사회에서 맡은 역할 다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 여러분이기에 남은 인생만큼은 더욱 현명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노후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작은 결정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거예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정신적으로 충실한 노후. 그런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가계부 한 줄 써보는 것부터, 스마트폰 기능 하나 배워보는 것부터, 가까운 거리 걸어다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여정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바꿔야겠다 하는 결심이든 이미 실천하고 있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 하는 경험담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현명하고 당당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함께 만들어가는 현명한 노후, 지혜 여정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